자다 갑자기 퍽퍽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하고 이제 잠에서 눈을 딱 떠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 머리맡에서 망치 같은 걸 들고 이렇게 손을 탁 올리는 이 모습이 얼씬 보이더라는 거예요.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둔기로 머리를 수해 가격을 당해가지고 두개골이 골절돼서 뇌손상으로 결국은 사망한 즉사지 뭐 이거. 피해자로 특정된 사람이 2명이에요. 첫 번째 이제 피의자 같은 경우는 전 처조카 너 입만 뻥끗했다가 너도 죽여버릴 거야 지도새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2 피의자 아내였어요. 남편이 이제 다쳐 있으면 119나 119.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114에다 전화를 해요. 근데 이게 말이 좀 애매해. 뭔데? 우리 이모 자리를 아웃시킨 거잖아. 예. 아웃시키고 들어온 여자하고 어떻게 가까워서 공모가 될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진짜 이거 그죠. 이슈가 웃기는 사건이 이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세세라는 천연 소화제입니다. 평소에 잦은 위장 질환에 시달리던 딸을 위해서 엄마가 직접 만든 소화제입니다. 한약방에서 직접 재료를 사다가 만들어서 아픈 딸한테 이렇게 먹였는데 어떤 약을 먹여도 쉽게 가라앉지 않던 그 더부룩한 속이 엄마가 만들어준 환을 먹으면서 편안해지고는 했다는 거예요. 주변 지인분들한테 나눠드렸는데 팔아달라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이 세세라는 소화제, 이거는 특허를 냈고요. 해썹 인증, 그다음에 FDA 그 인증 시설 공장에서 이제 제조까지 하게 됐고요. 무엇보다도 엄마의 마음으로 만들어진 그런 소화제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먹던 재료 그대로 제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먹어봤어요.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면 한 그 좁쌀만한 알갱이가 한 50알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그거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먹었더니 더부룩한 속이 굉장히 편해지고 이 소화제 괜찮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합성 첨가물이 없이 그냥 100% 순수 자연 식재료로 만들어져 있고요. 뭐 애들부터 임산부까지 뭐 노인분들까지 지장이 없습니다. 식사 전후에 뭐 물하고 한 번 정도 이렇게 섭취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요. 뭐 목넘김도 뭐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건 의뢰 구독자님들한테 특별 혜택이 있는데요. 사건 의뢰몰에서 구매하면 한 개만 사도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린다고 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일시적인 효과만 주는 이런 그 독한 소화제 드시지 말고 그 온 가족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천연 소화제 세세를 드셔보셨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권고하시네요. 오늘은 우리 홍 박사님이 찾아온 거 이 사건 압니다. 교수님 알고 계신 사건이셨어요? 이 사건 압니다. 이거 상당히 진짜 이거 그죠. 이슈가 웃기는 사건이 이거 듣다 보면 야 이런 것도 있구나 이제 싶을 겁니다. 홍 박사님 이거 강서구 망치살인 사건. 네. 아마 이거 범리 알만한. 또 이거 보는 사람들은 이거 네. 한 번씩은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한번 가보시죠 이게. 네. 시기는 조금 오래됐어요. 꽤 맞아요. 오래됐어요. 2000년 6월 22일이었어요. 한여름이네. 한여름 이제 아침에 굉장히 시간도 일러요. 일찍 아침에 화국 4 파출소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접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났으니까 좀 빨리 좀 와달라. 파출소로? 네, 파출소로. 신고를 어디서 했느냐라고 하면 그 파출소 인근에 있는 5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네. 그 건물의 5층에 위치한 가정집이었어요. 근데 이 문제는 그 주택 안에 집주인 이제 50대였거든요. 그 50대 남성이 망치로 머리를 공격당해서 사망한 상태로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신고자는 그 사망자의 아내, 부인이 같이 집에 있다가 이제 신고를 한 건데, 그러면은 이 아내는 이제 40대 중반의 아내였거든요. 이 아내가 이제 그러면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일단은 이 신고한 아내 같은 경우에는 99년도 11월이요. 그러니까 얼마 1년도 안 됐죠. 1년도 채 안 됐는데 그때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 신고는 안 한 재혼한 아내예요. 사실혼 관계네 엄밀히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이 이제 사망하신 남성분이 전처가 원래 있는 거고 이혼하고 지금 이 아내를 만나서 산지 1년이 채 안 됐을 때 이런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집에 이 사망자가 딸이 3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딸,
한 딸 한 명이랑 같이 살았었어요. 이 집에서. 다른 딸들은 출가했나? 예, 출가하고. 근데 이날 하필이면 딸이 외출해가지고 집에 이제 부부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둘만 있었네. 예,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들어보면 6월 21일이에요. 전날 밤 한 11시 반쯤에 밤에 남편이랑 잠을 잤대요. 잠들었대요. 내가 자다 갑자기 퍽퍽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갖고 이제 잠에서 눈을 딱 떠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 머리맡에서 본인 머리맡에서 누가 망치 같은 걸 들고 이렇게 손을 탁 올리는 이 모습이 얼씬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때가 한 5시. 새벽 5시. 예, 그러니까 이제 12시를 지나서 22일 아침 5시 정도 되는 거죠. 추정돼요. 신고된 시간 이제 거꾸로 역산을 해보면 이게 뭐가 얼진얼진 보이니까 그쪽을 딱 쳐다보려고 했대요. 아내 말은. 그랬더니 웬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남자가 쳐다보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면서 손을 앞으로 내밀으려고 이렇게 시킨 거예요. 보지 말라고 하니까 이렇게 내밀은 거예요. 그랬더니 스타킹으로요. 손발을 결박을 했대요. 이렇게 묶은 다음에 또 그냥 놔둔 게 아니고 이불을 본인한테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본인은 그러니까 손 따로 발 따로 스타킹으로 묶여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이불이 뒤집어 씌워진 상태가 된 거죠. 예. 그 이제 그런 상태에서 밖에 상황을 못 보잖아요. 근데 이제 소리는 들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떤 남자가 이제 아버지 원수를 갚는다. 중요한 얘기네. 이러면서 더 이게 몇 대 더 때리는 이게 턱턱 팍팍 하는 소리가 몇 대 더 났대요. 그거 죽이는 거네. 그러니까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지금 공격당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류하는 말을 했대요. 그러지 마셔라.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했겠지. 네. 이렇게 하니까 이 남자가 불쌍한 남자가 나는 어차피 난 목에 암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 머리도 다 빠지고 나는 어차피 죽을 몸이다. 내가 절에 뭐 가 있든지 뭐 자살을 하든지 나는 어차피 그럴 거다. 나는 이미 버린 몸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네. 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경찰서에 가세요. 그러면 자수하면 뭐 감형해 준대 뭐 이런 이제 자수를 권하는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아니 안 된다고. 지금 이 남자가 우리 아버지가 사업할 때 사정을 하나도 안 봐주고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 우리 아버지가 부도 났었는데 이 사람이 만나주지 않고 그렇게 나쁘게 대했다. 이제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도 많이 하네 그 말이 길다 근데 범인이. 그래서 이 이제 아내가 그 아버지는 살아계셔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살아계신다. 뭔 얘기야 이게 뭐 말이 많어. 가능한가 이게? 많은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또 뭐 일견 생각해보면 아내 입장에서는 말이라도 안 걸면 더 공격할 것 같으니까 이 사람 주의를 좀 돌리려고 뭐 그랬을 수도 있죠. 이제 어쨌든 그러다가 불쌍한 남자가 이 집에 돈을 어디다 놔뒀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러니까 방 찾아보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방에 어디 있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했더니 이제 사부작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때도 이 남자가 말을 좀 많이 해요. 혼잣말로 나 어떡하지? 뭐 이런 소리도 들리기도 했고 전화 통화를 하는지 뭐 누구랑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다려 뭐 이런 말도 들리고요. 많이 들었네 이 아내가. 그래서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앞을 못 보니까 귀로만 이제 듣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자가 이후에 이 집 열쇠가 어디 있느냐라고 여자한테 묻더래요. 그래서 저기 책상 위에 보세요라고 하니까 그 말 끝나고 나니까 그러면 밑에 제일 밑에 이제 그 열쇠로 여는 잠금쇠 있는 그 현관 열쇠가 이 열쇠 더미 중에서 뭐냐 이렇게 묻길래 이제 보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근데 그 열쇠 찾아주려면 봐야 되니까 이 아줌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거요 손으로 열면 열려요. 열쇠를 꼭 안 열어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고 났더니 문 열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리고 나선 조용해졌대요. 갖고 이제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잠깐 있다가 이 손이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빨로 물어 뜯으니까 뜯기더래요. 그래갖고 풀었대요. 근데 이제 발은 못 풀어서 방 바깥으로 이렇게 기어 나가가지고 부엌에 있는 가위로 발에 묶이는 스타킹을 잘라서 풀었대요. 그리고 나서 창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밖에 사람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현관문을 이제 잠그고 일단 거실 전화로 이제 신고를 하는데 이거 약간 특이해요. 신고를 하는 게 보통 이러면 우리 112나 바로 112 때리면 되죠. 남편이 이제 다쳐 있으면 119나 119.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114에다 전화를 해요. 전화번호를 물어보려고? 파출소 전화번호 물어보려고? 왜냐면 아까 신고도 파출소로 왔잖아요. 그래서 114에다 전화를 하고 파출소 번호를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들었는데 또 그걸 까먹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해. 또 114에 또 114에. 예. 갖고 파출소로 전화를 한 거거든요.
좀 복잡하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신고를 하고 이렇게 보니까 본인이 이제 취침 중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옷을 착용 안 하고 속옷만 이렇게 입은 상태여서 경찰이 오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안방으로 가서 옷을 꺼내 입고 이제 화장실에 갔대요. 왜냐하면 이제 긴장이 좀 풀렸던 모양이에요. 소변이 마렵더래요.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거실 화장실로 가봤더니 그제서 본인 모습이 보이는데 얼굴이랑 팔 이런데 피가 묻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본인 피는 아니고 남편이 옆에 있던 흘린 피로 이제 보이고 그래갖고 물로 닦았대요. 아내가 이용한 화장실은 이 거실 화장실이가 저쪽 다른 화장실 하나 또 있거든요. 안방 화장실. 근데 이제 본인은 거실 화장실에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바닥 뭐 닦고 청소하고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소변 보고 있는데 띵동 이제 경찰이 방문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본인이 이렇게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이렇게 얼씬하는 모습을 봤다 그랬잖아요. 이때 범인을 잠깐 몇 초 동안 봤대요. 범인이 머리에 스타킹 같은 걸 뒤집어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였대요, 본인 눈에는. 그리고 얼굴 이제 그 생김새는 자세한 건 기억이 안 나고 키는 좀 작고 왜소해 보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목소리는 굉장히 약하고 작고 가늘고 사투리를 쓰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제 현장에 있던 아내가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진술에 따르면 누가 그냥 갑자기 자고 있는 부부를 들이닥쳐갖고 망치로 때려 죽이고 나간 거 아니에요. 원한 관계는 뭐 아버지 사업할 때 안 도와줘서. 그쵸. 원한 관계로 지금 보이잖아요.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둔기로 머리를 수해 가격을 당해가지고 두개골이 골절돼서 뇌 손상으로 결국은 사망. 즉사지 뭐 이거. 네, 즉사하셨어요. 즉사예요. 그러면 이 피해자가 원한을 살 일이 있는가라고 하면 그럴 만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이 피해자가 재력이 있는 좀 재산가였어요. 건물주. 건물주. 예, 이런 사업도 해가지고 이제 부가 어느 정도 좀 있는 그런 재력가였어요. 그러다 보면 뭐 주변에서 이제 원한 살 일이 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거 2000년에 발생을 했어요, 이 사건이. 그래서 바로 경찰 수사 당연히 개시됐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당시에 이렇다 할 진척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때 굉장히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뭐 주변에서 원한 살 만한 사람들 아니면은 가족들, 뭐 친인척들까지 다 확장해가지고 살펴봤었단 말이에요. 아내도 포함을 하고. 근데 이제 피해자 특정에 이제 좀 문제가 있어서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요 몇 년이 지나가지고 재수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있었던 거죠. 왜 그러냐면요 몇 년 지나가지고 굉장히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제보자가 등장을 해요. 결정적이에요. 그래서요 사건 발생하고 무려 8년이 지나서요. 아이고 2000년도 일어났는데 2008년에? 네, 2008년에 진척이 생긴 거예요. 오래됐네. 결정적인 제보자 그리고 특정됐다는 유력 용의자 이들은 누구냔 말이에요. 일단 피해자로 특정된 사람이 2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피의자 같은 경우는 이 피해자 사망하신 분의 전처의 처조카, 그러니까 전처조카. 전처의 조카. 그러니까 이 이제 제1 용의자 A라고 할게요. 편의상. 이 A의 이모가 이 사망자의 전처였던 거죠. 이모가 예. 그래서 이제 처조카 A. 근데 조카인데요.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피해자랑. 그러니까 2008년도 당시에 50대 초반이었거든요. 나이가. 그러니까 사건 당시에는 40대 중반 정도 됐겠죠. 그렇지. 그리고 제2 피의자. 이건 편의상 B라고 할게요. B는 아까 신고 전화를 했던 아내 재혼한 처. 예, 아내였어요. 부인이 신고한 사람. 예. 그리고 그러면 관계도 애매하다. 그죠. 관계도 애매하고 이제 이 A와 B는 동갑이에요. 나이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러면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면 아까 그 처조카 있었죠. A. 처조카 A의 1번 용의자. 예. 전 동거녀. 그 여자가 A의 전 동거녀. 네, 전 동거녀. 그 왜 이때 신고했냐라고 했더니 그 당시에 그 동거할 때 사건 나고 이럴 때 내가 이거 신고하면 그 사람이 날 죽여버린다. 나만 죽일 게 아니고 내 가족까지 다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해가지고 8년 뒤에 신고했대. 네, 시간이 지나가지고 신고를 한 거다. 그러면 이들이 뭐 살인을 할 만한 어떤 동기나 뭐 내용은 뭐냐라고 이제 했었을 때 일단 처조카 A요.
사업 운영하면서 이제 돈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빚독촉을 받는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모부인 거죠. 이모부한테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막 거절을 했대요. 그래서 감정을 품었다. 그걸로 앙심을 먹어가지고 그래 죽였다. 죽였고 그러면은 이 사실혼 B 같은 경우에는 이 평소에 피해자가 부부관계, 성관계에 대해서 야 아내한테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막 불평불만을 많이 했는데 둘이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도 막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면서 모욕, 성적 수치심을 이제 줬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원래 이제 같이 살기 전에 이 아내의 그 여자도 애가 있었겠구나. 네, 이 아내의 아이한테 양육비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하기로 했는데 그런 것도 안 주고 막 이제 이렇게 하면서 혼인 신고는 미루고. 맞아. 결혼식은 했는데 혼인 신고를 안 했었다 그랬잖아. 왜냐하면 좀 재산이 있으면 혼인 신고하면 이게 재산 문제랑 또 연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막 미룬다라고 해가지고 불만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공모하여 처조카랑. 처조카라. 근데 이게 말이 좀 애매해. 뭔데 아주 뭔데. 지금 그 처조카 입장에서는 우리 이모하고 살던 남자잖아 이게. 그렇죠. 근데 우리 이모 자리를 아웃시킨 거잖아. 예. 아웃시키고 들어온 여자하고 어떻게 가까워서 공모가 될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공모하여 막내딸이 없는 틈을 타서 공모하여. 그날 없었다며. 그래갖고 이제 공격해서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이 재혼처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고 하면은 처조카가 들어올 수 있게 쉽게 현관문 들어올 수 있게 열어줬구나. 현관문을 일부러 열어놓고 열쇠로 열 수 있는 거 이게 뭐 예를 들면 우리 긴 걸쇠 이런 거는 열쇠로 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풀어놓고 마지막에 열쇠로 열 수 있는 그 걸쇠만 걸어놓고서 들어오기 쉽게 이제 판을 깔아주고 이 처조카가 침입해가지고 망치로 이제 둔기로 죽였어. 네, 살해를 했다. 이제 이렇게 이게 혐의였어요. 이들의 혐의. 그럼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요지네요. 그러니까 입을 기소하게 된 요지네. 그죠? 그럼 이들은 뭐라 그러냐? 아이고 둘 다 무슨 말을 하냐? 죽인 적도 없고요. 우리 둘이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말도 애매해 그게. 우리 모르는 사이인데 무슨 얘기냐 그게.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죠. 사실은 이 재혼처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가담을 한 게 열쇠 뭐 쉽게 이렇게 해준 거밖에는 지금 없잖아요. 혐의점 자체에서는. 네. 물론 재혼처도 진술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나 이런 거랑 조금 안 맞는 그 말들이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이제 그 집에서 이렇게 혈흔들이 나타났을 거 아니겠어요? 혈흔 나오지. 응, 혈흔이.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이 아내 같은 경우에는 혈흔이랑 관련해서 본인이 한 게 아까 거실 화장실 가려고 거실 화장실에서 이렇게 거울 봤더니 얼굴이랑 피 묻어갖고 그거 씻어낸 거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집에서 발견된 혈흔 루미놀 검사를 했는데 누가 혈흔을 닦았어요. 혈흔이 안방 뭐 이제 거실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화장실 이렇게 나왔는데 닦은 적이 있어요.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내는 거실 화장실에서 얼굴이랑 그 팔에 잠깐 묻은 피 그거 살짝만 씻어냈다 이랬는데 거실 화장실 바닥에서요 전체에서 광범위하게 루미놀 반응이 나왔어요. 거실 화장실 바닥.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아내가 얘기하는 상황이랑 좀 안 맞는 뭐가 좀 이상한데. 지점이 여러 군데네. 뭐 좀 요런 게 있었던 거고 또 아까 아내가 그 발 푸는 거는 그 안 잘려가지고 가위로 잘랐다고 했잖아요. 부엌에 있던 가위로. 그러면 이제 부엌까지 발이 묶여 있으니까 겨갔다 했단 말이야. 기어갔을 거 아니야. 끌린 자국이 나와야지. 안 나왔어요. 그리고 혹은 혈흔이 그러면 이렇게 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미끄럼 혈흔이 나와야지. 그게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진술이 조금 비일관되거나 모호하거나 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범인이 이제 나갔을 때 예를 들면 그 아까 얘기했을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범인이 나가고 문 닫는 소리 들려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불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현장 감식을 할 때는요. 범인이 출입문 열어놓고 나갔대요. 그래갖고 본인이 직접 문을 닫아갖고 잠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고를 했대요. 이런 것들은 조금 전후 사정이 안 맞죠. 그리고 또 이제 범인이 그 얼굴에 스타킹 쓰고 있어서 자기는 얼굴이 잘 못 봤다는 취지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 전에 진술할 때는 얼굴에 분명히 쓰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다음 조사에서 자세하게 물어보니까 이 스타킹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진술이 굉장히 애매해지는 말을 거죠. 바꾸는구나. 이제 발목 스타킹을 제거한 장소에 대해서도 이제 이전 그 원래 수사기관에서는 부엌에서 잘랐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현장 감식할 때는 안방에서 손목 스타킹을 잘랐다라고 이렇게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바지를 갈아입었다. 그러니까 발 스타킹에 대해서는 뭐 말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조금 안 맞고 이렇게 이제 되어서 조금 의심되는 부분은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왜 112나 119는 뭐 전화 안 하고 114에 전화한 것도 좀 그랬고. 자, 그렇지만 진술이 비일관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 부분 충분히 헷갈릴 수도 있죠. 이거 이제 8년 지나가지고 이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시간이 헷갈릴 수도 있고, 그리고 범인이 아니다라고 만약에 치면 이 아내 입장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엄청 심리적으로 지금 충격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남편 사망했는데. 내 남편이 내 눈 뭐 보진 못했지만 내 바로 옆에서 지금 죽었는데. 막 공격을 당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충격에 의해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사실은 충분히 있죠. 그리고 또 피 같은 경우는요. 그런 진술을 하기도 해요. 이게 이제 밤 11시 반쯤에 잤다고 했잖아요. 잠들기 전에 이제 부부 관계를 맺었대요. 근데 이제 이 아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궁 수술을 했었어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요날 그 부부 관계를 할 때 출혈이 조금 있었대요. 그래갖고 수건에 이제 그 받쳐 가지고 그 수건을 화장실에서 빨기도 하고 피도 닦고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닦은 뭐 그 흔적 이런 것도 요걸로 설명이 되긴 하잖아요. 그러네. 이 아내가 이 살인 사건에 공모했다고 봤던 또 다른 이유들이 있어요. 만약에 동거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두 사람은 사이가 안 좋았대요. 피해자랑 아내의 네, 두 사람 사이가 안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피해자가요, 이 아내랑 헤어질 생각하면서 그래서 혼인신고도 안 하고 뭐 이런 거가 사실이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 피해자가 재력가잖아요. 혹시 사망하고 나면 금전적인 이득, 그다음에 또 더 문제는 뭐였냐면 이 왜 문을 그렇게 해줬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외부 침입 흔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 사건 현장에서 내부인이 도와주지 않으면 현장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뭐 이랬고, 또 아까 그 제보자 있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이 제보자가 제보한 내용 중에요.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그 처조카가요, 이 피해자 아내한테 빨리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통화했다. 그런 사실이 있다. 그러니까 둘 간에 서로 통화를 하면서 이 남자가 처조카가 이 아내한테 돈 줘 이제 뭐 이제 이런 류의 얘기를 제보하기도 했거든요. 이제 이런 점 때문에 의심을 샀던 건데 이제 법원에서는 무죄라고 판단을 했잖아요. 근데 그 근거를 보면은 일견 또 납득이 돼요. 보면은 재혼 초기에 사이가 안 좋았던 거 맞다. 맞고. 그리고 피해자가 이게 좀 공공연하게 수치스러운 성적인 부분을 이제 막 불만을 얘기했던 것도 맞다. 그렇지만 이 사건 나기 근래 즈음에요. 근래 즈음에 이 남편이 아내한테 고시원 차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대요. 고시원. 그리고 그 아내의 아들을 이 피해자가 자기 호적에 올려주려고. 그럼 사이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이쯤에는 나쁜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또 어차피 이 살해를 그러니까 사망을 해도 법적인 부부 아니잖아요. 그리고 혼인신고 안 했으면 이 여자가 취할 수 있는 이득도 없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들 바로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아니 재혼한 지 지금 뭐 1년도 안 됐는데 이 처조카랑 이 아내랑 어떻게 아는 사이냔 말이에요. 어떻게 언제 알게 돼가지고 얼만큼 친밀하고 공모를 했고 이런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두 사람 간에 교류가 있었음을 근거할 수 있을 만한. 밝혔으면 그 전에 만나던 애인이었다든지 뭐 그랬다든지요. 그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난 처음부터 이상하더라고 그게. 그리고 이제 제보한 동거녀에 따른 뭐 돈을 주고받기로 해서 그러면 사이는 잘 모르는데 뭐 가깝지 않은데. 뭐 이 아내가 네가 대신 죽여줘 그러면은 내가 이 남편 돈 이렇게 해가지고 너한테 돈 줄게 뭐 이런 만약에 공모를 하려고 하면 이 아내한테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없잖아. 줄 만한 돈이 그런 사정이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이 아내의 재정 상태는 별로였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아까 외침은 적이 없어서 내부인이 도움을 줘야 된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수사 과정에서 그게 좀 그 어떤 한 가능성이 누락됐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건물이 5층짜리 건물에 집이 5층이잖아요. 그러면 그 옥상에서 창문을 통해서 들어왔을 가능성. 그러니까 꼭 그 현관문을 뜯어가지고 뭐 이렇게 안 해도 됐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가 안 됐다. 그런 거 조심해. 검토가 안 됐다. 검토가 안 됐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점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 아내가 살인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직접적인 증거가 거의 없다. 그래서 무죄다. 이제 이렇게 난 거고 그러면은 이 처조카는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의 이혼한 전처가 이 A의 이모다라는 거죠. 사실 사이가 나쁘진 않았대요. 그 과거에 왜 그러냐면 이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데 이제 이 처조카가 더 어리잖아요. 그래서 처조카가 중학교 다닐 때요. 이 피해자 이모네 집이죠. 그러니까 이 피해자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이 피해자가 A 중학교 학비도 대주고 그랬대요. 같이 살면서 네. 학비도 대주고 이랬는데 이제 보호자 역할을 해줬네. 어쨌든 이 A가 중3 때 난 학교 다니기 싫어 이러면서 이제 학교 때려치우면서 이모네 집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뒤로는 그냥 우리 여타 그냥 일반적인 보통 아주 친밀하지는 않은 대면 무슨 특별한 일 있으면 연락하고 아니면 연락 안 하고 이런 사이로 지내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왜 우리 A와 관련해서는 그 동거녀 말이에요. 동거녀와의 관계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보자인 동거녀랑은 94년 말부터 강원도에 있는 동거녀의 집에서 이제 동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94년부터. 사실은 뭐 사업적으로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뭐 금전 관계도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헤어진 건 언제냐? 이 사건 2000년 6월에 났잖아요. 2000년 7월 한 달 있다네. 사건 나고 거의 얼마 안 지나가지고 헤어졌어요. 관계를 청산했대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청산을 했냐면 요 사건 이 제보자의 말이 조금 유력하게 좀 믿을 만하다라고 했던 게 이 제보한 동거녀도 8년 전 사건인데 자세하게 기억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는 좀 그걸 구체적으로 기억할 법한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건 나고 바로 다음 날 본인이 교통사고를 당해갖고 병원에 입원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시기를 내가 정확하게 기억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어쨌든 이 사건 나고 바로 거의 헤어졌잖아요. 그 왜 헤어졌냐라고 하니까 이 그 동거녀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근데 이 병원에서 그 같이 병실에 있던 다른 사람 카드를 절취해가지고 부정 사용을 한 그게 있어요. 이 새끼가? 아니 이 여자가. 예, 조카의 그래가지고 이 A의 가족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줬대요. 그리고 나선 정남이가 이제 본인이 떨어졌다는 거죠. 남의 카드 막 훔쳐다가. 동거녀가 남의 거 도둑질했구만. 예. 이제 그거를 동거남 가족들이 해결해줬다. 해결해주고 이제 마음이 떠가지고 이제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 뭐 동거녀도 이때부터는 같이 잘 안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 관계를 청산한 이후에도요. 그러니까 두 사람만 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뭐 이렇게 계속 교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01년도에도요. 이 동거녀 집 문제를 A의 가족들이 해결해 주기도 해요. 그리고 뭐 그럼 왜 도대체 헤어졌는데 그러냐라고 그쵸. 하면은 아니 우리 둘은 헤어졌는데 그거를 이제 가족들이 모르고 이 A가 장남이에요. 동생들이 밑으로 남동생도 있고 여동생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이 동생들은 그 사실을 잘 몰라가지고 여전히 형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다 처리를 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 문제를 해결을 해줬다라고 했잖아요. 이 집 문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수사기관에서는요. 이 집 문제 해결해 준 게 일종의 좀 대가성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했던 것 같아요. 입을 다물어주는. 담으려고 내용을 아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진척은 안 됐는데 이제 조사된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런 의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제보 내용이 굉장히 어마어마해요. 동거녀가 그때 사건을 기억할 특정한 에피소드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였냐면요. 6월 22일 밤이에요. 사건 당일이네. 사건 당일이죠. 사건 6월 20일 05시경에 05시경으로 추정하잖아요. 근데 같은 날 밤 11시 반경에요. 이 지금 노래방에 있었대요. 그 동거녀가 그런 노래방에 있는데 A가 그 노래방으로 왔다는 거예요. 노래방으로. 전화해가지고 나 술 한잔 먹고 싶은데 너 어디냐 이렇게 하니까 나 노래방에 있어. 그럼 내가 갈게 이렇게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A가 딱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노래방에. 그 문 열고 탁 들어오는데 비린내가 엄청 많이 나더라는 거예요. 비린내. 이 사람은 모르지만 어쨌든 뭐 생선 비린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A가 탁 왔는데 비린내가 훅 하고 날 정도로 심하게 났다. 여기에 플러스 그 사람이 그때 청바지 입고 있었는데 그 바지에 뭐 막 흘러내린 것 같은 자국, 점점 튄 것 같은 자국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묻어 있더라는 거예요. 위에는 이제 티셔츠를 입었는데 반팔 티셔츠를 입었는데 요 앞부분에 물로 이렇게 우리 왜 빨아갖고 이렇게 비비면 얼룩지잖아요. 그런 흔적이 있었대요. 비빈 것처럼. 그래서 내가 봤을 땐 그게 피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붉은색에. 네, 그리고 막 겨드랑이 부분에도 자국이 있고 다른 데도 막 군데군데 막 뭔가 검붉은 뭐가 튄 자국이 굉장히 많고 그래갖고 아니 옷이 왜 이래 너 되게 냄새나다 지금 옷은 또 왜 꼬라지가 이래 이렇게 했더니 A가 말하기를 아 내가 이제 강원도예요 여기 내가 이제 서울 갔다가 왔는데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어떤 사람이 나가지고 내가 그거 도와주느라고 그 과정에서 내 옷에 이렇게 피 묻고 막 그렇게 한 거야 피자 죽으라는 얘기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응. 자 요거를 이 여자만 얘기를 하느냐 동거녀만 얘기를 하느냐 아니에요. 한 명 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 명 더 있었거든요. 한 명이 더. 이제 뭐였냐면 이 노래방에서 나왔잖아요. 집이 조금 시골 쪽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는 지인이 집까지 차 태워준다고 그 지인이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차에서. 그러니까 빨리 나와 내가 태워줄게 뭐 이렇게 한 모양이에요. 동거녀에 아는 지. 근데 이제 이 그 동거한 사이니까 A도 아는 사이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까지 데려다 주려고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요 상황에서도요 다시 물어봤대요. 이 동거녀가 이게 옷이 묻은 게 도대체 뭐냐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가까이 옷을 이렇게 당겨서 보여주면서 이 빙시야 피잖아. 이런 얘기를 A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더불어서 뭘 했냐면 이 A가 갑자기 자기한테 검정색 비닐봉투를 하나 주더래요. 안에 옷이 들어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동거녀 입장에서는 야 옷이 있었으면 깨끗한 걸로 갈아입지 이거 왜 옷을 입지도 않냐고 이렇게 했더니 됐고 빨리 그거 갖고 가서 빨아라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봉투 안에요 바지 2개랑 티셔츠 하나가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요 이 범죄 현장에서요 그 당시에 피해자 사망했던 당시에 그 안방 그 침대에 피해자의 바지들이 이렇게 늘어져 있었어요. 갈아입느라고 그랬구나. 피해자의 바지들이 여러 벌이 놓여 있었어요. 갖고 이제 아이고 옷이 있었으면 깨끗한 걸로 입지 막 이렇게 했더니 빨아놓으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그거 못 입어 허리가 안 맞아. 안 맞으니까 자기 옷이 아니라. 라고 했대요. 이제 A가 술 더 먹고 싶으니까 돈을 달라라고 본인한테 했는데 아 나 돈 없다 이렇게 했더니 욕을 하면서 이제 갚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아까 그 지인이 차 태워줬다는 그 지인이요. 지인이 차 태워줘가지고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에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죠. 그 길에. 그래가지고 어쨌든 집에 들어왔더니 다음날 이제 거의 새벽 아침 이게 늦게 들어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고 다음날 이제 병원 가려고 일찍 일어났대요. 병원에. 그랬더니 아침 7시 뉴스에 이 망치살인 사건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보는 순간 그 여태 거실 그 사건 발생지잖아요. 그 집의 거실 장면이 그 뉴스에서 보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딱 보는데 저 집 어디서 봤었지? 싶더래요.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예전에 이 자기 동거남 A랑 같이 갔던 집이다. 그러니까 동거남이 우리 이모네 집 가자, 이모부네 집 가자 해서 따라갔던 적이 있었네. 그 집이다. 라고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이 죽였구나. 라는 순간이 직감적으로 탁 들더래요. 그래갖고 전화를 했대요. 너 이모부 망치로 까 죽였지? 라고 물었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전화를 그냥 뚝 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20분 정도 있다가 집에 나타났대요. 그 남자가. 막 화가 엄청 나가지고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약간 이렇게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혹시 저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을 수도 있고 지금 화가 나서 나한테 나타났으니까. 그랬더니 막 욕설을 하면서 너 입만 뻥끗했다가 너도 죽어. 죽여버릴 거야. 지도새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면 말씀하셨잖아요. 간 적이 있느냐. 이 여자랑 같이 동거녀랑 같이 이모부네 집에 간 적이 있느냐. 실제로 간 적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지. 간 적이 있대요. 이것과 관련돼서 이 여자가 이렇게 진술해요. 한 그게
99년도, 그러니까 전년도죠. 사건 나기 전년도요. 1999년 한 여름쯤에요. A가 자기 이모부한테 그 받을 돈이 있다고 돈 받으러 가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두 사람의 집이요.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거녀의 집인 거죠. 동거녀 집이. 그 집이 이제 그 경매로 막 넘어가게 생겨가지고 돈이 필요했어요. 이 두 사람이. 근데 이제 돈 좀 어떻게 구해봐 이렇게 했더니 나 우리 이모부한테 돈 받을 게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그 돈 받을 돈이라는 게요, 이 남자가 동건이한테 평소에 되게 자주 얘기를 했대요. 옛날에 자기네 아빠가 이 이모분의 집 고물상에서 일했었는데 돈도 제대로 안 주고 일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보상도 제대로 안 해줬기 때문에 나는 이 이모부한테 돈을 받을 그 권리가 있다는 거죠. 내 몫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거의 몫이란 얘기죠. 이 말이 맞다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늘 그 이모부를 욕하고 감정이 안 좋은 상태였대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이모부네 집에 가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당시 한 3천만 원인지 얼마인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돈을 빌려달라고 했대요. 자기랑 같이 가서 그랬더니 이 이모부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야 임마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돈 빌려주면 고맙다는 소리라도 듣지. 난 너한테는 돈 안 빌려줘. 모욕적으로 얘기했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툼이 있었대요. 그런데 다툼이 있었을 때 이 A가요. 이모부한테 했다는 얘기가 이 뭔 새끼야 너 망치로 대가리 까 죽인다. 라는 욕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모부도 이제 막 막대응을 했대요. 너 어디 부모한테 어떤 부모한테 이게 못 배워 먹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냐 막 야단쳤대요. 해주고 그랬다며. 예. 그랬더니 야 뭐 이 새끼야 내가 너한테 바친 희생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A가 대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집 딸이 들어왔대요. 귀가를 했대요. 그래갖고 이제 이 동거녀는 먼저 내려왔고 한 20-30분 뒤에 A가 이제 뒤미쳐 따라 내려오더니 막 씩씩거리면서 내가 저 새끼 언젠가는 보낸다. 죽이겠다 이거겠죠. 그러면서 다치 이제 돈을 못 구하고 강원도로 내려간 사실이 있대요. 이거 봐서는 뭐 이렇게 보이긴 하죠. 요게 봐주면 다 맞네. 자 그리고 이 동거녀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도 해요. 이 사건에 이 피해자의 부인이요. 아까 B 혐의점이 있다는 B 이 부인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도 이 A를 통해서 들은 거다. 왜냐면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A가 아이씨 내가 스타킹으로 손목하고 발목 묶었는데 얼마든지 그거 풀고 그 여자가 신고할 수도 있지. 라는 말을 했더니 스타킹 얘기했고 이런 거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동거녀가 아니 네가 말하는 그 여자가 누군데? 라고 했더니 그 새끼하고 사는 년이지 누구긴 누구야. 그럼 그 새끼가 누군데? 라고 했더니 A씨 우리 거기 갔었잖아 라고 하니까 동거녀가 어디 거기? 이 피해자의 동네를 지칭하면서 거기 이렇게 했더니 그래 라고 해갖고 죽은 게 맞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이 아내도 뭐 어떻게 같이 사건 속에서 있었다라는 걸 본인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불어서요. 이 동거녀 같은 경우는 범행 도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관련된 내용을 얘기해요. 사실은 둔기흔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은 둔기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망치로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동거녀가 말하기를요. A가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그 집 신발장에 있는 망치로 까 죽였다. 신발장에 있는? 네, 되게 디테일하잖아요. 신발장에 있는 망치로. 그런데 정말로 이 사건이 이제 났잖아요. 이제 거기서 피해자는 사망을 했으니까 그 아내는 막 이렇게 되고 하니까 이제 이사 나갔어요. 이사 나가고 세입자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집에. 근데 그 세입자가 그 거주하던 중에서 이 집 신발장에서 망치가 발견이 돼요. 그랬더니 이 세입자가 말하기를요. 그거 제 망치는 아니고요. 이사 올 때부터 원래부터 있었던 망치가 거기에 있었어요. 신발장 안에. 라고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이 동거녀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신발장에 있는 망치로 까 죽였다고 나한테 말을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디테일하고 그럴싸하고 뭐 어떤 사실과도 또 부합이 되고 막 지금 이런 진술인 거예요. 그림이 나오는데. 그럼 이 제보를 한 동거녀의 그 제보 내용에 대한 이 A는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하면 사실 이제 진술만 보면은 진술 분석은 결국 못했어요. 진술을 안 해서 기억을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나는 말할 것이 없다. 뭐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기존 진술을 살펴보잖아요. 그럼 충분히 의심이 될 만한 점들이 많이 발견돼요. 그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보면은 자기 피해자랑 이모부랑 나쁜 관계 아니었대요. 나쁜 건 아니었고. 그리고 돈 빌려달라고 한 적도 없대요. 돈 빌려 없다 이거예요. 없대요. 동거녀는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 언제 마지막으로 봤어라고 했더니 한 97년인가 98년쯤 이모랑 같이 만났다는 거야. 본인 이모랑. 그때는 살 때인가 보다. 그죠. 이제 이 새로운 여자랑 99년도 11월에 재혼을 했으니까 그 집에 그때쯤 갔었고 97년 98년쯤 갔었고 이모랑 다 같이 차 한잔 먹고 온 게 마지막으로 만난 거다. 그럼 그때 뭐 돈 얘기한 것도 없고 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 집 나오고 나서 내 여동생이 저 다른 경기도에 사는데 그 내 여동생네 집으로 갔었던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다. 그게 마지막이다. 그럼 그 전에는 또 언제 봤냐 했더니 83년도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2, 3년 지나서 엄마 생일일 때. 이외에는 만난 적이 없다. 근데 이게 경찰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경찰 진술이랑 아까 97, 8년에 만났다는 검찰 진술이랑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경찰 진술에서는 83년도 아버지 그 부친상 2, 3년 지나서 어머니 생신 때 이후로는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단 말이에요. 진술이 번복됐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번복했어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네네. 그랬더니 경찰에서 그렇게 난 생각이 안 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찰 이렇게 막 조사받고 이렇게 있을 때 여동 구속됐어요. 이 당시 2008년도 수사 개시되고 나서. 구속됐어요. 조카가. 둘 다요. 둘 다? 네. 부인하고? 둘 다, 피의자들 둘 다. 이때 여동생이 면회 와가지고 아 오빠 잘 생각해봐봐. 오빠 우리 집에 한 번 온 적 있었잖아. 그때 오빠 우리 집 오기 전에 이모네 집 들렀었다며.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었잖아.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생각해보니까 맞다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검찰에는 번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당시에 동거녀 집이 경매로 넘어갈 처지에 있어서 동거녀가 나는 갈 생각이 없었는데 동거녀가 이 등기부 등본을 떼가지고 그 네. 집에 너네 이모부 뭐 이렇게 막 그 어디든 하여튼 돈 있는 사람들한테 좀 다녀보자 돈 좀 빌리러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리자.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로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돈 예. 때문에 구하러 다니다가 예. 같이 간 적이 있대요. 응. 동거녀 진술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집 경매 그러네. 문제로 예, 시기는 몰라도. 그죠. 시기는 몰라도 네, 그런 그러네. 적이 있대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차이가 나요. 이모부가 그때 바쁘다고 해가지고 돈 얘기에 디귿자도 못 꺼내고 그냥 돌아왔다는 거예요. 차만 마시고. 돈 이야기는 안 했다. 그러니까 돈 얘기를 전혀 한 적은 없다. 간 건 맞다. 동거녀는 있다 이런 거고요. 네, 동거녀는 있다는 거고. 그러면은 그 시기가 언제냐 정확히. 정확히 언제냐라고 하니까 시기는 잘 모르겠다고 기억이 안 난대요. 이제 찾아간 이유는 어쨌든 동거녀가 돈 빌리러 가자고 해서 간 거다. 네. 그렇지만 돈 얘기는 하지 않았다. 돈 얘기는 안 했다. 돈 때문에 간 적은 그때 한 번이다. 어. 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진술이요. 여동생 진술이랑 또 안 맞아요. 여동생 진술이랑 대조를 해보면 이 A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이제 그러니까 돈 구하러 막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동생 집에 갔을 때도 사실은 왜 갔나를 생각을 해보면 돈 얘기하러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그래서 여동생은 그 당시에 그 오빠가 돈 3천만 원 빌려달라고 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3천만 원 빌려달라 네. 했다. 근데 본인은 여동생한테도 그 돈 얘기 한 적조차 없다. 이모부한테도 돈 얘기 안 하고 여동생한테도 돈 얘기 안 했다. 나는 그때 돈 빌리러 다닌 게 아니었다. 라는 취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동거녀가 돈 좀 달라고 너네 이모부한테 얘기 좀 해봐. 이렇게 해갖고 내가 갔다가 말도 못 꺼내고 온 거고 그냥 여동생 집에 들렸다가 온 거다. 네네네. 라고 하지만 여동생은 그 당시에 오빠가 또 자기한테도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돈 그래가지고. 빌려달라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한 개를 더 얘기해요. 여동생이 뭔 얘기를 하냐면 오빠가 이제 자기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니까 여동생이 화가 난 거예요. 하고 이제 엄마한테 일러 바쳤어. 엄마한테. 엄마, 오빠가 또 와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저런다 이렇게 그렇지. 했더니 엄마가 얘기하기를 아이 그러니까 걔가 이모부한테 가서도 그랬단다. 근데 그 집에 이모도 없는 집에 그렇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그렇지. 그렇게 하니까 내가 너무 맞지. 이제 속이 없다고 내가 막 미쳤다고 내가 거기 갔는지 왜 미쳐갖고 거기 갔는지 모르겠다고 이모도 없는데 지금은 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 뭐라 그랬어요? 나 그런 적 없다. 가서 이모랑 같이 네. 차 마셨다면서요. 시기.
그죠? 요게 조금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네. 그러면 그 임의 경매 넘어가고 나서 돈 구하러 다녔다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얼마 정도 있다가 돈 구하러 다녔냐? 라고 하니까 기억이 잘 안 난대요. 자, 그런데요. 등기부 등본상 임의 경매 넘어간 그 시점이 확인이 되잖아요. 네네. 이건 언제였느냐? 2000년 4월. 2000년 4월이다. 근데 이 남자는 97년에서 한 98년 정도에 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마지막으로. 이모도 있던 시기였고. 마지막으로. 자, 그러니까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나 이것도. 임의 경매 넘어가서 돈 구하러 다녔다. 네. 근데 임의 경매 넘어간 시기 게시된 시기는 2000년 4월. 이거 안 맞잖아. 돈이 이렇게 안 지적을 필요한 시기가 하니까 안 맞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또 말을 또 싹 바꿔요. 경매에 넘어가려고 했던 적이 2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이 또 나온 거야 앞으로 네. 그 따지니까. 예. 그런데 이 진술에 의해서도요. 그러면 이제 시기상 그러면 앞에 경매 시기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경매인데. 앞에 경매 시기에는 다른 사람한테 돈 빌려서 해결했다라는 얘기를 본인이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호한 진술인 거죠. 어찌됐든 간에 난 모르겠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모분에 간 거는 97년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안 맞네 지금 계속 뭐가 요거 이게 안 약간 맞아. 핀트가 계속 계속 어긋나. 안 맞아요. 어긋나. 제보한 네 동거녀는 네가 돈 받을 거 이모부한테 있어가지고 그거 받으러 가자라고 했다던데 이랬더니 아니 무슨 소리야 나는 돈에 디귿자도 안 꺼냈는데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모부한테 받을 돈이 있지도 않아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망치로 머리 까죽인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일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다툼이 없었다는 망치 거예요. 말했네, 그러니까 이 이거. 남자 말에 따르면. 돈 얘기를 뭐 안 꺼냈으니까요. 동거녀는 돈 얘기했다가 모욕당해가지고 그렇지. 다퉈서 막 예, 머리 망치로 깐다고, 뭐 예. 머리 깐다 이렇게 예, 얘기했던 맞아요. 거고. 자 그리고 동거녀가 얘기하기를요 이런 얘기를 해요. 원래 그 A가요 평소 약간 입버릇처럼 화가 나면 뭐 망치로 혹은 오한마로 머리를 까죽인다라는 그런 욕설을 자주 한대요. 너 정말 맞아? 그런 얘기 자주 해? 라고 했더니 이것도 굉장히 애매하게 진술해요. 그거는요 제가 뭐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아니요 근데요 저는 욕할 때 그런 욕 안 해요. 그런 거는 누구랑 원수진 사람이나 있을 그렇지. 때 하는 원수진 욕이죠. 사람끼리 하는 거지. 라고 얘기하면서도 또 뒷말에 뭘 붙이냐면 물론 사람이 살면서 원수 지는 일도 있죠. 여자들이랑 잘못해서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요. 이러면서 말끝을 흐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이런 얘기를 아예 평소에 전혀 안 써요 라는 취지로 강력하게 부인하지는 않는 말인 거예요. 아니네요. 예 맞아요. 예. 알리바이 진술도 굉장히 이상해요. 일단 그러면 이제 이게 6월 21일 밤부터 6월 22일 아침 새벽까지. 넘어가는 그 예, 새벽이잖아요. 예, 맞아요. 너 그때 어디서 뭐 했어? 라고 했더니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 당시에 내가 이제 그 일하고 있을 때인데 힘들어가지고 거의 강원도에 있는 동거녀 집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하거든요. 이거 검찰 진술이에요. 그럼 그때 집에 누구랑 같이 있었어? 이렇게 했더니 그때 애들하고 같이 있었겠죠. 이거 추측성 답변이에요, 그죠? 답변이네. 근데 문제는 더 뭐냐면요, 이건 번복된 내용이에요. 이거 이제 검찰 진술이라 그랬잖아요. 네. 경찰에서는요, 아예 전혀 다른 내용을 얘기해요. 이 동거녀 말고요. 강원도 지금 강원도에 있는 동거녀잖아요. 네, 동년. 이 여자 말고 다른 지역에 사는 다른 여자 집에 있었대 그때. 이거 또 무슨 얘기야? 그 여자 집에 있었대. 다른 여자. 뭐야 이거? 그 다른 지역 대전 지역에서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 다른 여자랑 동거하면서 있었대요. 그 여자 집에.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번복한 거예요. 강원도에 있었다고. 예. 그러면은 왜 진술 이렇게 번복했어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어요. 저는 경찰에서 그렇게 얘기한 사실이 없는데 조서를 이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저 다른 여자 집에 있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다만 제가 얘기한 건요. 그 다른 여자 집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랬는지 저랬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한 걸 갖다가 경찰이 그 여자 집에 있었다라고 내가 얘기한 것처럼 써놓은 거다.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 당시에는 저는 강원도에 있는 그 동거녀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제가요 정확하게 기억해요. 그 여자 교통사고 다른 남자 만나고 막 늦게 들어오고 맨날 술 먹고 이러다가 결국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내가 그 병수발까지 다 했다니까요. 그 시기에. 경찰 3회 조사 때는요. 또 새로운 내용을 또 진술하기도 했어요. 그날 저녁에 지인을 만났대요. 범행 당일날 좀 저녁은 말하는 거지? 당일날 저녁. 그래서 검찰 조사 때 당신 경찰 조사 때 지인 만났다며 이렇게 했더니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나 지인 만났다고 얘기한 적 없는데요. 만났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만약에 내가 그날 누구를 만났으면 그 지인을 만났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한 건데. 만약에 진술하는데.
근데 이렇게 작성을 해놓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굉장히 애매하게 이상하게 해요. 자, 그래? 그러면 너 그날 어쨌든 동거녀 집에 강원도 동거녀 집에 있었다는 소리네. 그러면 그거는 누가 알고 있어? 그거 그러면 동거녀가 알 거 아니야. 너 그때 집에 있었다라고 하니까. 근데 동거녀는 그렇게 말 안 하던데? 너 그날에 집에 없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라고 하니까 그거는 동거녀만 알 수 있는 얘기죠. 나는 며칠 동안 병수발 해준 것밖에 없어요. 이것도 즉답은 아니에요. 그죠? 이 살인사건 발생했을 그 시간에 당신이 동거녀 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줄 만한 누가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 글쎄요. 그거는 너무 오래 지나서 잘 모르겠는데요. 기억 부재를 호소하면서 불분명한 진술을 해요. 자 그러면 좋아. 그 발생 시간대 그 늦밤에서 새벽 이른 아침 새벽 사이인데 그 시간 동안 당신 그러면 누구랑 있었어? 라고 물어봤더니 여전히 추측성. 애들하고 같이 집에 있었겠죠. 거기는 외진 곳이라 다른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애들이랑 있었겠죠. 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너 지금 이렇게 계속 혼란스럽게 진술을 하는데 제대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지금 뭐 어쩌자는 거야? 라고 했더니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이야기한 거는 그냥 대체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그 집에 있었고 애들이랑 같이 있었고를 기억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내가 그 시기에 그랬으니까 그날도 그랬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확한 거죠. 아이 나 진짜 어렵네. 자 그러면 아주 특정시킬 수 있는 그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그 내 동거녀가 교통사고 나기 전날 아니겠어요? 네, 바로 전날? 네 맞아요. 전날. 그럼 너 그 전날인데 그날 뭐 했는지 모른다는 거네. 결론적으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는 거네. 라고 하니까 또 여전히 즉답을 안 하고 무관한 내용을 얘기해요. 다음날 교통사고 나고 내가 병수발 들어주고 이 얘기만 자꾸만 해요. 그거만 이제 확실하다 이거지. 병수발 해준 거는. 병수발 해주기 전 상황을 물어보는데 그 상황을 지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한마디로 보면. 좋아요. 그러면 동거녀가 얘기했던 것 중에 또 다른 특이한 에피소드 있었잖아요. 노래방 찾아간 거. 자기 노래방 찾아간 적 없대요. 노래방 찾아간 적 없고 그날에 아침에 여자가 아침에 외출했다는 거야. 일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아침에 잘 갔다 와 이렇게 나가는 모습 보고서 그날은 못 봤다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노래방 간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랬더니 너 노래방에서 너 봤다는 사람 동거녀 말고 또 있어. 그랬더니 내가 간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봤다는 거냐. 봤다는 그 사람 데리고 와봐라. 막 이렇게 행동을 해요. 그 당시에 당신이 입었던 옷에서 막 피 비린내도 나고 막 피가 튄 자국도 있었다는데 이랬더니 아니 그러면은 그 옷을 제출을 해라. 내가 뭔 옷에 피가 묻어 있었냐. 그럼 나는 그 여자 집에 모든 걸 다 놔두고 왔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가지고 있을 것 아니냐. 난 내가 뭐 다 챙겨갖고 뭐 어떻게 처리하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다. 난 빈몸으로 나왔고 내 소지품 거기 다 있으니까 확인을 해봐라. 그리고 난 그날에 무슨 옷 입었는지 기억도 하나도 안 난다. 비닐봉투 해가지고 줬잖아요. 빠르라고. 그랬다는데 이랬더니 난 그런 적이 없어요. 아예 이런 일 자체가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거죠. 두 사람 진술이. 내가 지금 듣다 보니까 헷갈리기 시작했어. 얘가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자 그리고 그 동거녀가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 왜 옷 입으라고 콜이 안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콜이 안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서 빨아놓으라고. 그래서 빨았단 말이에요. 빨래를 하고서 동거녀가 한 번 더 이거 좋은 옷인데 이거 왜 입지도 않고 이걸 안 쓰고 있냐라고 했더니 이 A가 말하기를요. 그 옷 귀신 붙었어. 안 입어. 귀신 붙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적이 있어 그랬더니 그런 적도 없다 그러죠. 당연히. 자 그런데요 교수님들. 이건 객관적 팩트예요. 뭐가 있었냐면요. 자기가 빨아놓고 보니까 옷이 좋은 옷이더래요. 메이크업 했나 보네. 반가우니까 그 자기 아는 지인한테 그 옷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갖고 그거를 다시 회수해가지고 수사기관에 제출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이모부 옷이에요? 맞아요. 그럼 범인이지 왜 아니요? 맞아요. 이게 지금 뭔 일이냔 말이에요. 이건 물리적 증거 되잖아요, 교수님. 단지 이해가 안 되네. 그리고 또 다음날 그 뉴스 보고서 동거녀가 막 그 얘기했다. 너가 죽였지 이렇게 했더니 그런 일이 없다. 그리고 그날 우리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고 같이 나는 집에 계속 있었으니까 나는 그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아침이잖아요.
그리고 난 집에 있었고 이 여자도 집에 있었는데 뭘 나한테 뭔 전화를 하냐고 내가 어디 갔다가 갑자기 오냐고 그런 일이 전혀 없다. 그러면서 또 이제 덧붙이는 게 내가 이 여자랑요 헤어지고 나서 2000년 7월에 헤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몇 번 그 법정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었는데 그래갖고 이 여자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진술도 하고 그랬는데 그럼 그때 알리지 왜? 뭐 그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나한테 안 좋은 얘기 이미 거기서 충분히 다 했는데 뭘 내가 무서워서 그런 말을 못하냐 그거 사실 아니다 이제 막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그리고 또 이 사건에서 조금 희한한 부분이 또 있었는데 그러면요 2000년에 수사가 개시가 됐잖아요. 네. 수사가 개시가 됐을 때 이 지금 A 말이에요. A가 수사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에 대해서 불분명해요. 기록으로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여자 말이에요. 동거녀 말이에요. 네, 동거녀. 이렇게 있는데 경찰한테서 A한테 전화가 왔대요. 네. 그랬더니 A가 통화를 하더래요. 자기랑 같이 있었다고. 나 동거녀랑 같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경찰한테. 동거녀는 같이 안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럼 바꿔주세요 했겠죠. 동거녀 있으면 통화 가능합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랬구만. 그러니까 너 나랑 같이 있었다고 얘기해. 이렇게 하고 이 여자가 얼떨결에 경찰 전화를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맞다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 기록이 있을 텐데 수사보고가. 경찰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어봤대요. 뭐 언제 어디서 같이 있었고 뭐 했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거짓말이잖아요. 그 말문이 턱 막혀갖고 전화를 그냥 툭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는 A는 당시 경찰한테 전화 받았는 그 기억도 잘 안 난대요. 기억나는 그런 거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어. 자기가 기억나는 건 이 당시에 가족들 수사했다고 했잖아요. 주변 친인척들. 그랬을 때 동생들이 조사를 먼저 받고 나와가지고 동생이 자기한테 전화했대요. 형, 내가 형 전화번호 알려줬어. 그 경찰 수사관님이 형한테. 물어보니까 네. 형한테도 그래서 연락할 거야. 오면 받아. 이렇게 그 전화는 기억이 난대. 근데 경찰이 그래서 나한테 전화를 했는지 아닌지가 기억이 안 난대요. 그리고 소환장이 왔던 것 같기도 하대요. 그 기억이 있는데. 근데 하여튼 모르겠고요. 연락이 왔으면 제가 조사 받으러 가지 않았겠어요? 뭐 이제 이런 주장인 거예요. 근데 교수님 되게 의아해하시잖아요. 이 조사 기록이 없어요. 이 사람이 조사를 받았다라는 어떤 문서가 2000년 수사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수사 보고서 자체에 누락이 돼 있다는 얘기네. 누락이 된 건지 혹은 안 한 건지 뭐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안 한 거야 이건. 결국 경찰이 기록이 없단 말이 안 돼. 전화로 탐문을 해서 질문을 했으면 직접 진술을 안 받아도 반드시 수사 보고서를 써서 첨부해. 네. 그죠? 누구한테 영건영이한테 이렇게 전화해서 확인했더니 영건영이는 나는 동거녀랑 계속 있었다고 진술을 했고 그때 동거녀를 바꿔줘서 동거녀 김땡땡이하고 내가 직접 통화를 했더니 동거녀도 역시 같이 있었다고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는 내용을 수사보고로 써. 네. 그래가지고 수사보고 편찬해서 그거 붙여 기록에다가. 근데 그 기록이 없다는 얘기는 전화 안 간 겁니다. 안 한 거예요 경찰이. 그럼 동거녀가 지금 착시로 얘기를 한 걸까요, 교수님? 이상한데 이게 무전하게 생겼네 이거. 이제 또 봐요. 그리고 또 그것도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사건 그 관련해 가지고 이 사건 살인 사건이요? 살인 사건 관련해 가지고 얘기한 적 있느냐? 동거녀랑 그 얘기 나눈 적이 있느냐? 네. 왜냐면 이 동거녀는 지금 굉장히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알고 있지. 이 남자랑 얘기를 해서 안다면서. 그래서 이 남자한테도 물어본 거예요. 너 그거 알고 얘기한 적 있냐?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건 나고 살인 사건 나고 바로 다음날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서 입원했을 때 남의 카드 막 불법으로 써갖고 난 그 일 때문에 정남이 떨어져가지고 바로 헤어졌다니까요. 뭐 사건 얘기를 할 게 없었어요. 그리고 평소에도 이모부에 대한 거는 얘기를 안 해요. 내가 뭐 나는 원래 친척들 얘기 남한테 잘 안 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을 정리를 좀 해보면 피해자가 특정이 되긴 했어요. 근데 피해자가 그러한 행위, 혐의를 저질렀다는 거에 대한 물적 증거는 지금 없는 상황인 없죠.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진술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남자의 진술 말이에요. 분명히 문제점이 발견되긴 해요. 그런데 그 문제점이 이 사람이 확실히 범인이라고 볼 만큼 이상한 정도이냐 라고 한다면 단언할 수가 없는 거죠. 일단 8년 전 사건이에요. 8년 명확하게 기억 못하는 게 이 이후로도 설명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태도가 굉장히 의문스러웠잖아요.
의문했어요. 막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고 애매하게 얘기하고 모호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예를 들면 내가 무고한 피의자예요. 네. 피의자 신분이긴 한데 나는 죄를 안 저질렀어. 지금 억울한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의심 피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 것도 자기한테 조금 유리한 식으로 그랬을 거예요. 저랬을 거예요. 뭐 추측성이라든지 이런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A의 진술이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하면 이 진술이 이상한 것을 탄핵할 만한 어떤 확실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느냐 라고 하면 그게 없죠. 결국은 여기서 중요한 건 이 A가 이상하다라고 보려면 이 동거녀 진술이 맞냐 아니냐를 또 보게 생긴 거예요. 예. 동거녀 말이 맞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니까. 예. 네. 법원에서도요. 요게 중요하다라고 본 거예요. 이 동거녀 진술이 믿을만한 것이냐. 요거밖에는 지금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라는 증거가 그거밖에는 없으니까 간접 증거긴 하지만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받느냐. 일단 그 사건 발생 그날 밤 노래방에서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이 동거녀. 그래서 이제 피비린내 났다는 거. 예, 법원에서 판단은 이 동거녀 진술이 믿을만한가를 중점적으로 이제 이루어졌어요. 내가 봐도 동거녀 진술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가지고 서로 비교해봐야겠네 지금 법원도. 그럼 이제 그 노래방에서 피비린내 나고 뭐 피 얼룩 있었다라는 네, 이 진술이요. 예. 이거죠. 이 사건이 지금 그날 새벽 5시로 추정이 된단 말이에요. 네, 사망 시간이. 예. 자, 근데 이 동거녀 진술에 따르면 밤 11시 반에 왔다는 거예요. 몇 시간이 흐른 거예요? 약 18시간. 그렇죠. 18시간. 는 피 묻은 옷을 입고 막 돌아다녔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나는 아까 처음부터 그걸 의심했어.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밤 늦게까지 그 옷을 계속 입고 있나? 어떤 바보가 사람 죽여놓고 지 옷에 피 묻었는데 그래요. 그걸 입고 돌아다녀. 안 그래 그 말도 안 돼. 난 이건 애초부터 좀 이건 안 이상하다고 돼, 이건 안 생각했어. 되고. 처음부터. 그 심지어 뭐 치수가 작든 어쨌든 다른 옷이 또 심지어 입어요. 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범인이라면 피를 막 묻히고 그렇게 해. 절대 안 해요. 엄청 갈아입거든 그거. 18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범행 흔적이 남은 옷을 입고 돌아다녔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동거녀 말에 따르면. 18시간이면은 옷을 20번, 그럼. 50번, 100번을 안 갈아입을 수도 씻어도 있는 100번은 시간인데. 씻겠다. 거기다가 더 빨아서 말려 입어도 되겠다. 옷 만들 시간이네. 거기다가 더 웃긴 거는 이제 이 사람이 동거녀 말에 따르면 서울 갔다가 강원도로 내려와가지고 그 노래방에 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강원도에 왔으면 집이 집에 있잖아요. 가서 옷 갈아입으면 되지. 옷 갈아입고 오면 되잖아요. 말이 안 돼 이거. 난 처음부터 이거는 아까 이 부분은 이상했어. 이 부분은 탄핵이 되네. 그래서 살인범행을 저지른 범인의 행동으로서 납득되지 않는 내용이다. 그리고 여기에 재판부는 하나 더 봤어요. 그래 설령 그 범행 과정에서 옷에 피가 묻었고 그 18시간 지나갖고 그 옷을 입고 나타났다 치자. 근데 그러면 18시간이 지났을 때 옆에서 이렇게 있는 정도로 피비린내가 날 정도냐 그렇지. 라고 하면 그런 상태에서 피비린내를 쉽게 막기도 사실은 좀 어렵다. 막 많이 금방 나는 피비린내 아니고 18시간 지나면 옷에 묻어가고 말라 비틀어진 상태에서 피비린내 절대 안 나. 안 나요. 네, 저도. 근데 이 사람이 막 이게 자세하게 맡았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게 그치. 들어오니까 훅 하고 날 정도로 거잖아. 심하게 났다라는 거니까 내가 볼때 그건 이것도 아닌 너무 이상한 현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아까 그 지인이 봤다며 근데 지인도 차 봤- 태워다 주는 사람. 예, 그 지인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인도 피비린내를 맡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바지에 또 뭐가 묻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지인 같은 경우는요. 일단 얘하고 관계가 관계가 어때?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그러면 그럴 수 있어. 왜냐면요. 그것도 탄핵 사유. 이 지인이 이 지인이 사이가 안 좋구만. 이 A 빚보증 요놈하고 서줬는데 사이가 별로 안 좋구만. 빚보증을 서줬는데 에이. 피해를 끼치게 된 거예요. 이 A가 저기 안 갚아가지고. 악감정이 있으면 신빙성 배제됩니다. 네, 맞아요. 이 지인의 진술을 다시 재구성을 해보자면 본인은 차에서 안 내리고 창문만 내리고 있었대요. 차에 타서 창문 차 안에 내리고 있는 있었다는 얘기잖아. 상태고 이 A는 그로부터 5m 이상 떨어져 절대 안 있었다는 나. 거예요. 절대 비린내. 그러면 뭐 어떻게 맡아요, 네. 그죠? 네. 이것도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것. 이 남자가 깜장 비닐봉투에다가 옷 챙겨왔다면서요. 네, 근데 그 그게 명품 피해자 옷. 옷이잖아요. 네. 그 점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바지를 세탁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가지고 한 번 더 왜 안 입냐라고 했더니 귀신 붙은 옷이다 이렇게 하면서 안 입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가까이 이제 지내는 친구 한 명한테 바지 하나를 줬대요. 좋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수사 다시 찾아왔잖아 이제 수사할 때. 근데 그게 피해자 거가 맞아요. 맞는데
이거 다른 방법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지를 보면 되잖아. 맞아요. 그랬더니 A 가족들이 다 수사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도 또 할 때 2008년에도 또 진술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이 피해자요, 이모부잖아요. 다 같이 친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사망하고 나서 이 A의 엄마랑 남동생이 가가지고 피해자의 유품 정리하면서 옷을 가지고 온 사정이 있었대요. 알겠네. 아 유품 정리하러 가서. 그러면 충분히 옷이 유입됐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8년 뒤에 예, 했으니까 예. 그 옷일 수도 있죠. 예.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2001년까지 사이가 이 동거녀랑 A 가족들이랑 사이가 괜찮은 걸로 보이잖아요. 집 문제도 막 해결해주고 지금 이러니까 그러면 가족으로부터 그렇게 유입된 그 바지가 가족으로부터 이 동거녀한테 흘러 들어왔을 그럴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조금 배제할 수 해소가 됐어. 이제 이렇게 봤던 거고 뉴스 보고 뉴스 보고 뭐라고 했잖아요. 예, 그랬더니 그 왜 자기 뉴스에 나오는 내용이 그 과거에 갔던 피해자 이모분의 집이랑 비슷해가지고 그 떠올라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너 망치로 이모 까주겠지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다 협박당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동거녀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할 때는요 이렇게 진술을 해요. 뉴스에서 본 장면이 피해자 집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거실. 거실이었다. 거실이 그래서 어떻게 생겼고 소파 그때 봤던 소파 이런 게 보고서 알았대요. 피해자 집인 거를. 근데 이제 법정에 와서는요. 건물을 보고 알았대요. 그 뉴스에 나온 내용이 거실이 아니고 그 건물 외관을 보고 저기 그때 저 이모분의 집이었는데 소파는 저 본 적도 없어요. 몰라요. 뉴스에서 소파 안 봤어요. 이렇게 됐고요. 이거 무엇보다요. 객관적인 증거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뉴스요. 실제로 뉴스 보도됐단 말이에요. KBS. 거실 방 장면 실제로 나왔어요? 거실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면 거짓말이지. 안 나왔어요. 네, 그렇다는 거. 여기에 플러스 또 이제 한 가지 점은 뭐냐면 아니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진술을 보면 다른 증거가 전혀 안 나왔어요. 그죠? 근데 동거녀가 다짜고짜 뉴스 보고 저 집은 이모분의 집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너 망치로 사람 죽였지 라고 했을 때 이 A가 순순히 그래 내가 죽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한다는 것도 너무 이상하다 라고 본 거죠. 자 그럼 방문식이요. 방문식이 방문식에 대한 진술도 굉장히 중요한데 돈 빌리러 갔을 때? 예, 이모분의 집에 갔었을 때 이 사건이 2000년 6월에 났는데 동거녀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진술할 때 돈 빌리러 간 게 바로 한 달 전 5월달. 예, 2000년 5월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딱 들어맞잖아요. 한 달 전에 돈 빌리러 갔다가 모욕당하고 인격 무시당하고 앙심 품고 있다가 뭐 죽였다 이렇게 하면 맞지. 지금 맞잖아요. 근데 실제로 간 게 언제야? 이 시기를 또 번복해요. 검찰에서는 99년 여름경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또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면서 98년 여름이었을 수도 있대요. 그러면 이거 이제 이래요. 그래서 물론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그게 헷갈린다 치자고요. 그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상한 점이 있어요. 자, 뭐냐면 동거녀가 이제 재판 받을 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A가 자기랑 같이 그 이모분의 집에 찾아가기 전에요. 전에 말하길 자기한테 이런 얘기했대요. 이모부는 돈이 많아가지고 이 여자 저 여자 막 갈아치우면서 여자랑 산다. 그래서 지금은 그 B 있죠, B. 여자. 지금 재혼한 아내 그 직업을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 지금 유튜버 하는 사람이랑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여자랑 같이 사는 시기여야 되잖아요. 그렇지. 이때가 99년 98년도에 안 살았잖아. 99년 11월에 재혼을 했으니까 이건 안 맞는 거예요. 98년이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안 맞는 거야.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99년이라도 여름에 갔다며.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살기 시작한 11월인데 겨울인데. 예. 그러니까 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재판 과정에 이런 점이 막 지적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 정보가 노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진술을 바꿔요. 번복해요. 이모부가 그 뭐 어떤 특정한 직업하는 그 B 전처에 저기 재혼한 처의 그 직업을 지칭하면서 그런 여자랑 산다고 그 얘기 들었던 게요. 사건 이전이 아니고요. 이 사건 이후에 들었던 거네요. 제가 헷갈렸네요. 이러면서 진술을 바꿔요. 아이고. 그리고 집에 이제 찾아가기 전에 들은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이상하게 진술을 하고 심지어는요. 이게 더 믿을 수가 없는 게 경찰 진술할 때요. 이모분의 집에 갔었을 때 그 B랑 재혼해서 결혼한 결혼 사진을 자기가 봤대 그 집에서. 결혼 사진을? 예.
나뭐 보지? 못 봤죠. 말이 안 되지. 그냥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 가서 어떻게 봐? 결국은 지금 이 동거녀가 일관되게 얘기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 집에 그 당시에 왜 딸이 들어와가지고 먼저 나갔다고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근데 그 딸이요. 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딸인데 첫 번째 딸, 두 번째 딸, 세 번째 딸이 있잖아요. 근데 그 딸이 그 당시에 임신 7, 8개월 정도 됐던 그 딸이었어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딸들이 세 딸들이 다 출산을 했어요. 네. 그 출산한 시기로부터 역산을 해보잖아요. 임신 7, 8개월 차 정도 되는 거를 보면은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다 애 낳는 애 아이를 낳는데 이거를 거꾸로 해보면 혹은 98년 여름 혹은 99년 여름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안 맞는 이것도 거고. 안 맞는 거네. 2000년도 6월달에 뉴스 보면서 거의 그죠. 뉴스 보면서 그 맞아요. 교수님 말씀 맞아요. 이 뉴스 보면서 그럼 거의 언젠지 정확하지 않지만 최소 1에서 3년 전이잖아요. 방문 시기가 사건 나기로부터. 네. 그때 딱 한 번 가본 집을 뉴스에서 보자마자 알아본다? 절대 기억 못해. 말도 안 되는 소리. 심지어는 그 거실 뭐 내부도 아니고 집 건물을 보고 지금 이런 내용인 거예요. 알리바이 옆에서 경찰이 물어봤을 때 뭐 그 물어보라고 그러는데 네. 허위 알리바이요. 허위 알리바이 요구했었을 때 아까 자기 그거 그 가짜로 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거죠. 이 사건 나고 나서 경찰이 막 다각도로 이제 수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가족들 다 소환해가지고 조사한 사실은 있어요. 그건 수사 기록으로 확인이 돼요. 남동생들, 여동생, 그다음에 A 엄마 막 다 이렇게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동거녀가 얘기하는 것 같은 상황이 있었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행적보고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수사보고 이런 게 당연히 보고서가 있었을 건데 증거 자료가 아예 없다. 왜 이 수사 기록이 없으면 안 되냐면 지금 현재 얘기하는 이 남성과 그 남성의 동거녀 같은 경우는 이건 사실은 전화로 물어봐서도 안 돼요. 그렇죠. 불러다가 대면 수사를 해야 될 중요한 그 수사 대상자야. 근데 이 사람들을 조사한 내용을 경찰이 누락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없었던 거예요. 그런 일. 그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아예 원천적으로. 그리고 또 이 여자 말에 따르면 그랬습니다라고 얘기해놓고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그냥 뚝 끊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경찰이 쫓아가고 난리 났을 거야. 그렇죠. 네. 그리고 경찰이 이 두 사람한테는 전화로 물어볼 사항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 자체가 의심이 된다.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심이 된다. 그렇죠. 라는 거고 또 이제 이 사건에서요, 교수님, 이제 담당 검사가 이렇게 기소를 하면서 이 A를 기소를 하면서 이 제보한 동거녀가 알고 있는 사실이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신빙할 수 있다. 저 신발장 망치. 예, 신발장 망치. 그리고 또 있죠. 스타킹. 그 아내가 연관되어 스타킹 풀고 뭐 신고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그 B의 직업 아까 얘기했다 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냐? 범인이니까 알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하는데 A 같은 경우는 이 남자는 이렇게 주장해요. 그런 사실이요? 이 여자가 아마 저희 가족들한테 전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집 방문해서 한 번 정도는 방문했었으니까 신발장 열어봤다가 거기 망치 있는 거 봤을 수도 있지 뭐. 맞아요. 응. 그 신발장 망치 같은 경우는요. 또 왜 그러냐면 이 피해자의 딸이요. 그 집 신발장에 있던 망치가 하나가 없어졌어요라는 얘기를 진술을 했었어요. 사건 나고 난 다음에 네, 그 당시에 범구 관련돼서 경찰이 조사를 하니까 우리 집에 신발장에 망치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아버지 사건 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그 얘기는 딸이 그걸로 우리 아빠 살해한 것 같아 하는 진술을 했구나. 네, 맞아요. 그거를 이 여자가 알은 거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족들, 그러니까 이 여자 아니더라도 가족들은 이미 알 수 있잖아요. 가족 내에서. 근데 이 가족을 여자가 만났잖아요. 그렇지. 계속 친밀하게 그래서 지내면서. 그거를 차용했을 수도 있지. 예, 그래서 망치는 그렇게 알았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킹 말이에요. 그거는 이미 뉴스에서 난 내용이래요. 그렇지. 부인을 스타킹으로 범인이 결박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이 다른 경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해 알 수. 충분히 알 수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 이제사 터트린 이유 말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그 협박당해서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뿐만 아니고 너 가족까지 다 죽일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좀 안 맞다라고 봤던 건 뭐냐면 이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 사건 이후에요. 그러니까 2000년 6월 이후에 몇 번 이제 금전 관련돼 가지고 유죄 선고 받은 적이 몇 번 있어요. 돈 문제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사건들에서 이 동거녀가 수사기관에 가가지고요 A한테 불리한 진술을 한 경험들도 몇 회나 있어요. 이 사건 이후에 A와 A 가족들하고 이 동거녀가 분쟁도 있었어요. 그럼 진즉에 얘기했을 수 있지. 그리고 A나 A의 가족들이 만약에 살해 사실을 알았다면 이 여자한테 못 덤벼. 그렇죠. 분쟁이라는 게 성립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동거녀가 매우 이 남자가 무서웠다 이렇게 하면 이 동거녀도 남자한테 못 덤빌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집 문제로 이 여자가 싸웠잖아, 여자도. 심지어 이 여자가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돼요. 그래. 고소를 하게끔 그 남성이 하지도 않아. 사람을 죽였다면. 그렇죠. A가 무서워서 신고 못했다라는 것도 이제 안 맞는 거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동거녀 진술이 너무 믿기가 어렵다. 범행 정리를 해보면 범행 동기 측면에서요. 이 A가 피해자한테 돈 빌리러 간 시기가 다른 거 다 이상하게 얘기하니까 다 떼놓고 그 집 97, 딸이 98, 99 여름. 여름. 그 시기인데 그로부터 1에서 3년 지난 시점에 특별한 그 중간에 아무 다른 것도 없는데 지금 갑자기 그때 일이 떠올라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공모를 해가지고 죽이러 갔다? 그거는 동기 측면에서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돼요. 라는 거고요. 이 검사 같은 경우는 이 세입자가 보관하고 있었던 피해자 집 그 신발장에 있었던 그 망치 범구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동거녀 진술을 토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망치도요. 혈흔 검사는 했나 진짜? 했어요. 처음에. 그거 해보면 간단하잖아. 근데 혈흔이 안 나와서 배제했던 도구거든요. 범구 아니에요. 저부터 안 되는 사건이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범구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 없다. 자 이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왜 대법원 판례가 있죠. 불리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예, 이거를 가지고 이 지금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그런 정도로 공소 사실이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 안 돼, 안 돼. 무죄. 나는 이제 처음에 쭉 그 홍 박사 얘기하는 거 브리핑하는 걸 쭉 들으면서 난 동거녀가 진술한 내용이 전부 다 제가 알고 있는 수사 상식하고 그 매칭해 보니까 다 거짓말이야. 내가 볼 때는. 내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면 함부로 얘기하는 거고. 안 맞아. 안 맞다. 내 상식에 내가 수사를 배우고 수사를 한 경험 이런 거하고 매칭해서 이거 판단을 해보니까 말이 안 되는데 이제 송 박사가 조목조목 다 집어줬지만 안 맞는 얘기예요. 터무니없이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뭐 거실 같은 거 한번 스쳐봤다고 저게 우리 집이라고 우리 집 찍어놓고 보도해놔도 나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내 집도 지금 보면 거기에 무슨 명패 같은 게 없는 한은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로 그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염 교수님 한번 생각해봐. 나하고 염 교수하고 같이 살아. 네. 근데 내가 사람 죽인 사실을 염 교수가 알고 있어. 그러면 내가 염 교수한테 고자세로 살 수 있을까? 염 교수가 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염 교수하고 내가 고소고발을 하고 큰소리치면서 싸우고 살아. 형님이 날 죽이려고 달려들겠죠. 오히려 죽이려고 하지 않으면 아예 깨갱하고 살지. 바짝.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무죄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인데 이제 이거 무죄 난 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네네. 지금 현재 진범을 못 잡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진범을 못 잡았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무죄가 났다면 수사기관에서 방향을 달리 잡아야 돼요. 어떻게 달리 잡아야 되냐면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그 여성 있죠. 네네. 현재 살고 있는 여성. 아내. 그 아내를 상대로 해가지고 아내가 말한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봐야 돼요. 네. 그러면 그 아내가 말한 게 거의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를 괴롭혔다 뭐 했다 등등 얘기 나온 거 있잖아요. 네. 동거녀는 그런 말 등등을 들어갖고 그걸 작품화한 것 같아요. 현상화하고 작품화 해가지고 동거녀의 말이 거짓말이라면 형상화시킨 것 같아. 이런 얘기 등등을 뭐 들어가지고 아버지 얘기 뭐 이런 거 아버지 같은 거 접목해갖고 짜깁기 한 같은 느낌 들거든요. 그러면 그걸 배제한다면 지금 이 아내가 한 얘기는 거짓이 아닐 수 있거든요. 거죠. 네. 그러면 이 아내가 한 얘기 우리 아버지 고통스럽게 했다 뭐 했다는 얘기 등등 있잖아요. 네. 여기에 수사기관은 집중해야 돼요. 이거 미제 사건이니까. 그렇죠. 목에 암 걸렸다 이런 얘기도 되게 독특한 내용이잖아요. 이건 독특한 얘기거든요. 이 부분 관련돼서 목소리가 가늘고 그랬다. 체구가 이거 작고. 신빙성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수사기관은 요 무죄란 건 털어야 돼요. 그렇죠. 이건 털고 지금 그 당시에 아내가 들은 얘기
그 얘기에다가 포커스 맞춰가지고 수사 방향을 따로 설정해서 다시 수사해야 돼요. 그러게 말해요. 이게 2000년대 발생한 사건이라 가지고 교수님. 그래도 다시 수사해야죠. 그래도 범인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범인은 잡아야 되니까요. 홍 박사 이거 꼼꼼하게 역시 진술 분석이라서 훌륭합니다. 꼼꼼하게 다 찾아오느라고 고생했어요. 잘 들었습니다. 저는. 네,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했어요. 네. 제가 갱년기 건강식품 메노리자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메노리자는 단삼이라는 뿌리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뿌리가 인삼을 닮았고 색깔은 아주 붉고 그래서 단삼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 단삼은 효능이 굉장히 다양해서 요즘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갱년기에 큰 도움을 주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운트바이오 전용수 회장님이 사적으로 제가 좀 아는 분인데 미리 좀 주셔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꾸준히 지금 먹고 있습니다. 홍조, 얼굴이 밝아진다는 거, 그 다음에 손발이 저리거나 불면증, 우울증, 신경질, 피로감, 가슴 이제 두근거림, 불안, 무기력 등 전형적인 여성 갱년기 증상 같습니다. 이런 시기를 옆에서 아내가 겪을 때 지켜본 사람은 압니다. 그게 어떤 건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겪어본 사람들은 충분히 알 겁니다. 갱년기 증상이 이거 무섭습니다. 제대로 대처 못하면 코피 터져요. 메노리자는 섭취가 편리하고 흡수가 상당히 빠른 그 필름형하고요, 캡슐형,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고요. 이게 선물 세트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갱년기 관리가 필요하신 분, 특히 이거 여성분들이요, 자녀분 같으면은 엄마의 갱년기 건강을 챙겨주고 싶으시다면 메노리자를 한번 구입하셔서 드셔보시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